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경제와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고독사 문제의 근원적 해법입니다. 지난 5월 3일이었죠. 구미 봉곡동 원룸에서 29세 남자와 생후 16개월가량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미시는 고독사 발생 열흘 전인 4월 23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A씨 부자의 생활고를 확인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구멍난 사회안전망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으로 중장년만이 아닌 젊은 층의 고독사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경실련은 20대 부자 고독사는 젊은 도시 구미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고독사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쓴 칼럼인데요. 버터가 이 칼럼을 한 문단씩 읽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칼럼은 고독사 문제의 근원적 해법입니다. 옆에 계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대표님의 국제신문 이상희 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노마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미지 씨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장 쇼크로 숨진 지 2주 만에 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2018년 3월 20일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51세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안방 침대에 누운 채 백골 상태였다. 같은 날 부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63세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지 6일 만이었다. 4월 10일 광주 동구의 한 원룸에서 63세 남자가 숨진 지 2달 넘게 지나 월세가 밀리자 찾아간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던 40대 남성이 사망 후 2주 동안 방치됐다가 그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2017년 11월 28일이면 작년 연말이잖아요. 네. 드라마 전원일기. 혹시 이거 전원일기 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 최불암, 우리 김혜자. 우리 네, 버터도 전원일기 본 세대구나. 봤었죠. 양촌리죠. 양촌리. 네. 일령엄니. 일령이. 그렇군요. 네. 노마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이미지 씨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전원일기에서 봤던 그 모습이. 네, 노마엄마 왜 기억이 나냐면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노마엄마라서. 네, 이분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그 숨진 지 2주 만에 동생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뭐 아주 가난해서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네.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숨진 거예요. 네. 갑자기 숨지고. 쇼크죠, 쇼크.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잘 지내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주 뒤에 발견된 거예요. 네, 뭐 주변 지인한테 발견이 됐겠죠. 아니, 동생이군요. 동생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른데요. 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 공통점은 사망한 지 여러 날이 지나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자, 2018년 3월 20일 날 부산에서 지금 몇 건의 사망 사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한 주택에서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는데 안방 침대에 누운 채 백골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같은 날인데 또 부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63세 여성이 또 숨져 있는 것을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고요. 사망한 지 6일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광주 동구의 한 원룸에서 63세 남자가 숨진 지 2달 넘게 지나서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냐? 집주인이 밀린 월세 받으러 갔다가 발견했죠. 네.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바로 4월 10일이죠.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40대 남성이 사망한 지 2주 만에 발견됐습니다. 하도 연락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던 이 4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네. 2주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이런 죽음을 모두 외로운 죽음이라며 고독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의 근거가 되는 공식 용어도 아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시사상식사전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러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위키백과에서는 여기에 더해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독신자가 늘면서 경제력이나 연령과 상관없는 고독사도 나타나고 있다며 좀 더 진전된 설명을 붙인다. 자, 부터 아까 제가 전원일기 노마 엄마 이미지 씨 사례를 포함해서 여러 건의 네. 사망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뭐였죠?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거죠. 사망한 지 한참이나 지나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망한 지 한참 지나서 발견된 모든 죽음을 고독사 이렇게 언론이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경우를 고독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행정의 근거가 되는 공식 용어도 아니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고독사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죽고 그래서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독사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갑시다. 네.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누구나 나이 들면서 병들어 죽는다는 것인데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건강하던 사람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죽음은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흔히 생로병사는 인간이 다 거치게 되는 4가지의 큰 고통으로 언급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이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고통의 크기를 줄이고 행복의 총량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와 마을 공동체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땐 도움을 주고 모두가 축복했다. 나이 들어가면서는 대가족 체제의 어른으로 살았고 마을의 원로로 존중받았다. 고령에 따른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는 대가족 체제와 마을 공동체가 부담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자, 태어났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병이 생기고 병들고 난 다음에 죽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 들면서 병들어 죽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병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또 로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죠. 교통사고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의 순리를 어긴 죽음이죠. 네. 자, 이런 경우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죠, 이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함께 대응을 해요. 네. 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있어요. 하나의 제도죠. 네. 관행이죠. 이게 바로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인 공동체로서의 마을 공동체예요. 그 대가족 제도와 마을 공동체가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고 불행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대가족 체제와 마을 공동체라는 가족과 이웃을 통한 자연적 연대가 사라진 것이다. 대가족은커녕 지금은 핵가족 체제마저 무너지고 있다. 독신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1980년 4.8%에서 2016년 27.9%로 크게 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로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에 달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갈수록 더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는 대가족 체제가 지배적이던 전통적 농경사회와 비교할 때 경제적 토대 자체가 아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대가족 제도,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핵가족에서 심지어는 이제 1인 가족까지. 네. 그렇습니다.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대가족 체제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과 이웃을 통한 자연적 연대가 사라진 건데요. 그런 주택도 나온 거 아십니까? 도시명 생활주택. 그렇죠. 그게 1인 혼자 사는 사람의 주택이죠. 자, 1인 가구의 비중이요. 1980년에는 단지 4.8%였는데 2016년 현재 27.9%로 크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는데요. 네네.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뭐 되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싶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토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농경사회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경제적 토대가 이제는 산업화와 심지어는 탈산업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기존의 방식이 해체돼 버린 겁니다. 새로운 경제적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부응해서 새로운 가족제도, 심지어는 핵가족 제도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는 핵가족 제도 플러스 1인 가족 제도가 주류가 되는 이런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 말이 30%지 10가구 중에 3가구가 이제 1인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이에 따라 자연적 연대의 근거가 된 유교적 공동체주의 대신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라는 서구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대가족 체제와 마을 공동체 하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던 가족과 이웃의 자연적 연대가 사라진 것이다. 최근 사망 후 여러 날이 지나서야 발견된 일련의 고독사 이슈는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자연적 연대가 존재하던 과거에는 없던 고독사 문제의 사회적 등장에 대해 정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해하는 눈치다. 이런 맥락은 무시한 채 생로병사에서 사만 떼어놓고 고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의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연대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대가족 제도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웃 간에 가족과 이웃 간에 긴밀한 연대였는데 이 연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 연대죠. 그런데 이게 다 해체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체된 기반 위에 뭐가 그러면 새롭게 그것을 대체해버렸냐. 바로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버린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자연적 연대가 이제 사라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각 개인들만 남아 있어요. 이 개인은 절대적으로 외로운 존재고 혼자서 살다가 이제는 혼자서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발견이 안 돼가지고 2주, 3주, 심지어는 100골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됐다. 이 말이죠. 최근 사망 후 여러 날이 지났어야 발견된 일련의 고독사 이슈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네. 자연적 연대가 존재하던 과거에는 없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 과정에서 요 죽음이라고 하는 생로병은 그대로 내밀어두고 요 사만 딱 떼가지고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고독하게 죽었다 이거야. 그럼 고독하게 죽은지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한 2, 3주 지났어도 발견이 안 되고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나서 발견이 됐으니까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발견되면 그게 바로 외로운 죽음이다. 그게 고독사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립한다면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정책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부터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고독하지 않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죽음은 다 고독합니다. 제가 보통 때 제가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독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더 고독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습니다.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런데 A는 죽기 전까지 일상을 진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시점에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 2주 뒤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일생을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병들게 살았고요. 병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발견됐습니다. 자, A와 B는 공통점이 있죠. 있죠.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사람 다 고독사입니까? 아니지요. A는 고독사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죽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독사는요.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게 고독사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니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좀 늦게 발견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외로웠던 사람들은 아주 네.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빨리 발견해야죠. 제 이야기는. 빨리 발견해야 네. 되는데 그 발견에다가 그러니까 사체의 발견에 포인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는 거는 정책의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결국 죽음을 고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생애 주기에 따라 삶 전체를 고독하지 않도록 해야 죽음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다. 고독과 밀접한 핵가족 체제와 1인 가구의 급증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다. 개인주의가 이미 우리 가치관의 근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대가족 체제와 마을 공동체의 큰 장점은 연대였다. 그렇다고 자연적 연대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복원이야말로 생애 주기에 걸친 고독 이슈에 대한 올바르고 근원적인 해법이다. 과거 농경사회의 자연적 성격은 아닐지라도 국가를 통한 제도적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유럽 국가에서 실현된 연대적 개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생애 주기에 걸쳐 일생 동안 고독과 불행을 넘어 연대와 행복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꿈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에서 살을 떼어내서 이 즉 죽음만을 고독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을 고독하지 않도록 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행복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고독하냐? 그것은 바로 말이죠.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농경사회에는 고립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왜?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고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일부러 세상을 등지지 않은 다음에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대를 하고 살았어요.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연대인데 이제 이게 다 해체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연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제도입니다. 제도적 연대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연대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버터 어떻게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자연적 연대든 제도적 연대든 연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적 연대와 제도적 연대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럼 버터는 지금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자연적인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도적 연대만이 이제 해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적 연대가 왜 불가능한 겁니까? 토대가 달라졌는데 이걸 되돌릴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예, 일종의 트렌드가 바뀌었죠. 삶의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미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제도적으로 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에요. 네. 이 나라들은 이미 안 거예요. 알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 연대적 개인주의로 가자. 각 개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리도록 하고 혼자서는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 연대하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짜자. 이렇게 가지고 연대적 개인주의에 기반해 가지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과 불행을 넘어 연대와 행복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복지국가에서는 고독사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는 없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최근 지자체의 대응은 매우 고무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웃 살피미 주민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고독사 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고독사 위험이 큰 50대, 60대 1인 가구를 전담하는 중년 지원팀을 신설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연계한 안부 확인 시스템인 똑똑 문안 서비스를 시작했다. 종로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독거 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홀로 계신 부모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부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 연제구는 안심 LED 센서 등을 설치해 12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한다. 이런 방법들 이전에 결국 고독사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연대적 개인주의를 제도화한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평소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혼자 사는 거죠. 버터도 혼자 사는 게 좋으면 나중에 쭉 나이 들어서도 혼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 관계를 만들면서 행복하게 잘 연대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연대적 개인주의인데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사망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가 혼자 사망했으니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사체가 뭐 일주일 뒤에 발견되거나 2주 뒤에 발견되면 이건 좀 나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나빠요. 그래서 좀 일찍 발견하는 게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자다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자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은 이것은 또 별개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연대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의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런 것들도 잘 갖출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곳에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버터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을 이제 쭉 보면서 뭐 하나가 탁 꽂히고 이게 진짜 명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겁니까? 생애 주기에 걸쳐 일생 동안 고독과 불행을 넘어 연대와 행복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꿈이다.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확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버터 고맙습니다.
연대적 개인주의를 제도화한 국민 행복의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되겠죠. 네, 버터는 지금 저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여정, 저희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가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